보면 아이를 예뻐할 때는 더 나이보다 애기처럼 이렇게 예뻐합니다. 스킨십도 더 애기들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놀려면 재미가 없어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애처럼 화를 내요. 물건 집어 던지기도 하고 1시간씩 울고 떼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도 선을 넘어게 되면 이제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듣는데 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면 친구 사이에서 위축돼 보일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칭찬을 했는데도 위축돼 보인다고 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실제보다 어린아이처럼 달래듯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할 때 간단한 도형으로 설명드리는 그 관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보면 아동기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만 3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사실 엄마가 모든 걸 다 케어하고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때가 사실 제일 귀엽죠. 외모도 제일 귀엽고 아이가 좀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 나이대를 못 잊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우리 애기 잘했어 이런 식의 3살에서 4살 정도의 그때 아이를 칭찬해주는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칭찬하는 방식은 예전 어린이집 단계에서 하던 방식의 칭찬, 이걸 하게 되면 아이가 칭찬은 받는데 자존감은 높아 보이지 않는, 집 밖으로 나가면 위축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놀려면 재미가 없어요. 형이나 누나가 데리고 놀듯이 놀아줘야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일부러 자녀한테 상처를 주려고 안 좋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일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대개 그런 분들이 보면 아이를 예뻐할 때는 더 나이보다 애기처럼 이렇게 예뻐합니다. 스킨십도 더 애기들처럼 이렇게 하고, 더 뽀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좋을 때 그렇게 어린애처럼 표현을 하면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애처럼 화를 내요. 어린아이들 3살짜리는 뭐 화나면 물건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게 막 1시간씩 울고 떼쓰기도 하고, 사실 3살짜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은데 청소년이 돼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도 화가 나죠. 어느 정도는 받아주다가 선을 넘어게 되면 이제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어린아이는 아니다.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다시 좀 돌아보고 나이에 맞게 관계 형성을,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은 그림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부모하고의 관계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학생 정도에서 아이를 처음 상담 데리고 오실 때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착하고 애기 같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중학교에 가서 아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막 밖에서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의 가출은 집안 환경이 좀 열악하고 아이 자체도 어릴 때부터 말썽장이고 그런 아이들이 학교 안 오고 어디론가 휙 나가서 뭐 일탈하게 되는 이런 걸 가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 보이는 집안으로 가출하는 아이들은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분들이냐?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MBTI로 치면 I 성향? 조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 학교 쪽을 놓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에서 보이는 양상은 처음에는 질병결석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결석일자가 길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너 그러면 안 다닐 거니? 학교 안 다닐 거면 다니지 마,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 대답은 학교 간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날 밤이라도 내일 학교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 그런 걸 거의 매일 반복하다가 상담에 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혼자 두고 친구들끼리 몇 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내 욕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어린이집 정도, 유치원 정도에 다닐 만한 심리 발달 상태에 있는 아이가 중학생 교실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생을 중학생 교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학교에 앉아 있다가 제 시간에 등교해서 마칠 때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학교에 갔다 오면 아예 그냥 피곤해서 거의 탈진하는 정도, 그런 정도 되죠. 그게 시간이 좀 쌓이다 보면은 학교를 이제 장기적으로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그 연령에 적합한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나이하고 맞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초등학교 이전에서의 스킨십, 애정 표현 그 정도가 초등학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존감과 친구 관계, 또래에서의 위축되는 정도, 이것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를 크게 보면 대인 관계라고 할 텐데, 대인관계는 거리의 조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리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가 대인관계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인관계의 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부모하고의 거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이 사이에서,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집 밖으로 확장시켰을 때 그것이 이제 또래 관계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너무 가깝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한테도 너무 가깝게 다가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좀 부담스럽죠. 물러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접근을 해야 이 거리를 조절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자신감, 안정감, 이것이 이제 자존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분리고요. 두 번째는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하고 수면,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부모하고 분리되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의 생활에서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자리 분리입니다. 잠자리 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잠들기 전에 자려고 누워서 잠들 때까지 대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어른들도 그건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잘못했던 지난 후회, 사건, 생각, 행동, 이런 구체적인 것을 두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미성숙한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모호한 무서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 유령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거죠. 귀신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로 그냥 뭉쳐서 엄마한테 주는 거죠. 엄마 옆에서 잘래?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귀신이 나오더라도 엄마가 해결해줘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분리되기가 좀 어렵죠.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기잖아요. 왜 어렵냐면은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라는 시스템은 이제 부모보다는 교사의 말이 더 중요한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는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에서 내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여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약간 봐주는 부분도 있고, 정 싫으면 거절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의 출발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잠자리 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잠자리 분리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나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다들 쉽게 합니다.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이런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인데요. 식사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런 식사 개념. 두 번째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갖춰서 입학을 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11시 넘어서 12시에 집에 온다?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미성년자가 그 시간까지 집 밖에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람, 벗어나려는 사람,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하는 사람은 통금에 대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거,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시는 시간대와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친구들이 생각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일과가 끝나는 시간은 3시, 4시 정도가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원이 굉장히 큰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보통 9시, 10시, 11시 정도가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11시 넘어서 12시에 집에 온다라는 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미성년자가 그 시간까지 집 밖에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해요. 친구들하고 학교 마치고 학원 일과 끝나고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 먹고 잡담하고 하면은 그 12시 쉽게 넘어갑니다. 조금 더 있으면 12시, 1시가 되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생각하시는 시간 개념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시간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건, 그거는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스케줄을 만들어준 건 부모님들이잖아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잠자리를 분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내가 몇 시쯤엔 자야겠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늦게 들어오고 다음날 일어나는 건 부모님이 깨워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통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통금이라는 것이 자기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기 이전에 부모가 그걸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잠잘 시간을 결정하고 하는 이 자율권이 주어져야 통금을 하든 말든 나중에 그 의미가 생기는 건데,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는 깨워주고 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는 통금을 주겠다, 부모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금은 사실 지금 상황에는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제를 할 때 크게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시간 개념인데요. 아까 말했던 통금도 있지만 게임을 얼마나 할 거냐, 뭐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할 거냐, 몇 시에 잘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갈등만 생길 뿐이고 부모가 이길 수가 없고요. 이겨도 문제가 됩니다. 통제라는 건 성인으로서 혹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겠지만, 통금 등의 방식은 맞지는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자기가 일어날 시간을 스스로, 부모가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면은 저절로 잠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몇 시쯤에는 자야겠다는 개념이 생겨야 내가 하루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워보라 그러면 계획을 못 세워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3주 후야. 그럼 너 이번 시험 공부 어떻게 할 거니? 계획을 세워봐 라고 하면 엉뚱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세우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조금 세우거나, 그런 경우에 그걸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나한테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지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정된 자원이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거냐를 통해서 저절로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핸드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초육, 중일 정도부터는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일어나는 시간은 본인이 컨트롤하게 해주면,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 이거 주면 이거 가지고 밤샌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어날 시간을 컨트롤하게 되면 해결됩니다. 게임을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싸우면 부모님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기였던 때를 돌아보면 아실 텐데, 이 아이들이 볼 때는 전자기기에 너무 서툰 그런 세대가 이미 되셔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를 가지고 다투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라는 게 현실이 영어보다 더 영어 같은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케이스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엄친아 이런 아이들인데, 한 명은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상담을 오게 된 이유는 이 학생이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에서는 그러진 않죠. 난폭한 행동이라는 게 그거에 TV를 때려 부신다든가 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때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왔어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럼 엄마를 이렇게 때렸냐, 얘기를 들어보니 학원 스케줄을 짜라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짜놓은 학원 스케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때리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 상담이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아들이 부모를 때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이 집 밖에 나가서도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뭔가 이렇게 적혀서 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될까, 그게 걱정이셨던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가 맞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맞더라도 이 아이가 대학에만 잘 갈 수 있으면 참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집착이라면 집착인 거고 무섭죠, 섬찟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어머니는 상담을 더 이상 오지 않으셨어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거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모든 걸 다 제끼고 우선순위라서 저하고는 거기서 상담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학교를 가는 것도 어려울 만큼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이었는데, 이 언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언니는 전교 1등 하는 언니였는데, 이 언니하고 엄마가 싸우는 정도가,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거의 매일인 거예요. 동생이 그 틈에서 견디다가 우울증이 와서 학교를 못 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언니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소화시키려고. 청소년 이후로 되니까 이 학생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같이 때리기 시작한 거죠. 아빠도 중간에서 말리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언니가 먼저 더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분들도 성적이 먼저였던 거죠.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집착인 거죠. 지나친 간섭을 받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찌어찌 해서 성인이 됐다고 하면 요즘은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트, 자기애적 성격상의 양상을 보이게 되죠. 나르시스트라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마운 거 없고 미안한 거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해도 고맙지 않고 뭘 해도 미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되는데, 지나치게 통제를 받게 되면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람, 벗어나려는 사람,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제를 지나치게 하는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거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통제를 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 이렇게 떼놓고 보면 다 옳아요. 옳으신 말씀이고, 자기 자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옳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한 사람한테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한쪽을 이기는 결말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결말이 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인간관계,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난다고 하면 대개는 부정적인 쪽으로 해결이 돼요. 통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내가 이 아이를 옳은 길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보다는 통제를 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힘들더라도 자기 바운더리는 꼭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맡기셔도 됩니다. 신뢰하고 맡기셔도 되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잠자리 분리나 식사 예절이나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나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해결해서 부모와 분리되어서 생활하는, 이미 그 나이대가 지난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부모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청소년 되기 전에 실행하시면 웃으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에 어려움이 봉착이 됐다라고 느끼신다면은, 다시 그 기본적인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주 어렸을 때의 관계에서 더 성숙되지 못하고 어렸을 때의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보신다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